지금 노팅엄 대학교에서 펑코지 양력 1학년에 재학 중인 박지민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의 심화과정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많이 들었던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총 5과목을 배웠는데 화학이랑 생명, 수학, 영어랑 Extended Project라고 해서 EP라고 줄여서 부르거든요. 그 5과목을 저희가 위주로 배워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유학을 오기 전에 IELTS 시험을 보잖아요. 점수가 7점대를 넘으면 영어 수업을 안 들어도 되는 선택지가 생기는데 제가 너무 아쉽게 6.5를 받았어가지고 1학기 땐 영어 수업도 같이 들었었고요. 2학기 때는 이제 영어는 패스를 해서 나머지 4과목만 듣고 지냈습니다. EP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에세이를 가르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게 쉬운데 이제 대학을 가게 되면은 여러 가지 논문을 쓰는 경우도 많이 발생을 하고 저희 또 과제를 한다던가 할 때 또 글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거에 대비를 해서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글을 쓰면 되는지 글의 양식이라던가 그 자료를 첨부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출처를 기재를 해야 되는지 또 이 단락마다 내용을 이렇게 적었을 때 아웃포커싱이 되지 않게 주제가 그런 식으로 좀 지도를 해주시는 경우가 많고 에세이를 한 번씩 과제식으로 해서 조금 써보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걸 이제 선생님들께서 확인을 해주시고 개인적으로 피드백을 주신다거나 그런 전반적인 과정을 가지는 게 EP 수업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반마다 구성원이 조금씩 달랐어요. 수학이랑 화학이랑 생명 같은 경우는 듣는 친구들이 10명 중반대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영어라던가 EP라던가 학생 수도 조금 더 줄었었고 제가 있었던 건 9월 투텀제였는데 거기서 저희 반에만 한국인이 한 5-6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1월 텀 수업을 들었던 친구가 자기네 반에도 한국인들이 그 정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파운데이션 이제 운영하시는 교수님들께서 서포팅을 할 수 있는 과목들이 몇 가지 있다라는 것을 메일로 이야기를 해주세요. 저희가 시험을 총 2번을 보게 되는데 1텀에서 성적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 성적을 봤었을 때 이 학생은 조금 화학에서 조금 더 떨어지는 것 같다. 아니면은 생명에서 조금 더 점수가 부족한 것 같다. 라고 판단을 하시면은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메일로 이런 서포팅 과정이 있다. 들어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권유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으세요. 강제는 아니라 가지고 권유를 받지 않더라도 스스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면은 교수님한테 가서 제가 좀 이 과목이 부족한 것 같은데 혹시 관련된 서포팅 수업이 있나 써보면은 배정된 시간을 좀 알려주세요. 일주일에 보통 1번에서 2번 정도 수업을 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대 파운데이션 과정에서는 과마다 다른데 시험만 보고 갈 수 있는 과가 있고 약대처럼 인터뷰를 봐야 되는 과가 있어요. 저희는 인터뷰가 있었는데 대면 인터뷰식으로 원래 진행이 돼야 되는 저희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었고 질문 몇 가지를 던지는 과정 그리고 또 따로 수학이라던가 화학 문제를 푸는 과정이 또 2가지가 있었는데 제가 말을 하는 인터뷰 쪽에서 약간 부족함이 많았어가지고 결정적으로 합격을 하지는 못했던 상황이었어요. 결과를 통보해줄 때 따로 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세요. 좀 서포팅 해주시는 분께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너한테 선택지가 몇 가지가 있다. 다른 학교로 갈 수 있는 선택지가 있고 아니면은 노팅엄 대학교 내에서 다른 과로 갈 수 있는 선택지 이렇게 고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좀 몇 가지 과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줌 끝나고 이제 혼자서 좀 찾아봤었어요. 제가 다른 대학교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서 파운데이션 과정 중에서 시험 통해 받았던 성적으로 갈 수 있는 과가 뭐가 있는지를 좀 찾아봤었는데 그중에 이제 생명공학 쪽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양리학 이렇게 2가지를 좀 봤었어요. 근데 제가 원래부터 약에 좀 관심이 있었다 보니까 조금 더 배우고 싶었던 쪽으로 가는 게 괜찮을 것 같고 좀 더 흥미를 느끼기 좋을 것 같다 싶어서 양리학으로 진로를 틀어가지고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양리학이라고 하면 사실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약대라고 하면 그 약사 되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양리학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뭐야? 라는 반응을 조금 더 많이 들었어요. 저도 진학하고 나서. 보통 구분을 많이 짓는 게 저는 약대 같은 경우는 약사 쪽으로 많이 가잖아요. 그럼 이제 사람과 대면을 하고 직접 약을 처방해준다라는 그런 아이덴티티가 강하다라고 하면은 양리학은 제조하는 쪽으로 훨씬 더 치우쳐져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배우는 과목 같은 경우도 총 5과목을 배워요. 1학년 내내. Drug Structure라고 가을 텀에 하나 배우는 게 있고 Fundamental and Neuroscience랑 Human Physiology랑
Genes, Molecules and Cells가 있고 저희 전공만 듣는 Core Skill of Pharmacology라고 이렇게 5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서 Drug Structure라든지 Core Skill of Pharmacology 같은 경우 내용을 들어봤을 때 심화된 과정은 아직 1학년이라 많이 배우진 않아도 전반적인 뭐 약의 예시들이라든지 그 약에서 주로 사용되는 화학의 구조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주로 배우고 있었고 GMC라든지 Human Physiology, 뭐 Neuroscience 같은 경우는 저희 과만 듣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Life Science라고 큰 그룹이 있어요. 그 안에서 이제 세부적으로 또 과가 나뉘는데 그 과가 전체적으로 듣는 수업이라고 보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생명 쪽으로 많이 공부를 했었어요. 일단은 저희가 실험이 되게 많아요. 이제 생명이랑 화학이랑 연계가 되어 있어서 더 그런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가을 텀에 들었던 드럭 스트럭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렉처 위주가 강했어요. 성적을 판별하는 것도 에세이랑 그냥 시험 이렇게 2가지만 있는 정도였는데 나머지 4과목 같은 경우는 실험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 렉처예요. 그래가지고 비중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라이프 사이언스 건물에 가서 실험을 하든지 약대랑 같이 메디컬 스쿨에 가가지고 또 랩실을 사용하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크게 저희가 이동하는 범주가 노팅엄 대학교가 되게 부지가 크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메디컬 스쿨이랑 라이프 사이언스, 커치 오디토리움이라고 해가지고 또 건물이 있어요. 대강당인데 그쪽 위주 건물을 좀 많이 사용을 했어요. 듣는 학생 수가 과목마다 되게 많으니까 대강당 위주로 저희가 옮겨가면서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총 5과목 중에 1년 전체에 듣는 과목이 4가지고 드럭 스트럭처 같은 한 학기만 듣는 과목이 이렇게 나눠져 있고 크레딧이 좀 과목마다 다른데 Genes, Molecules and Cells 같은 경우가 40크레딧으로 제일 높은 비중을 차지를 하고 나머지는 다 20크레딧 해서 총 120크레딧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시험 방식은 크게 다르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희가 이제 과제가 있는 수업들이 있고 과제가 없는 수업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과제를 보통 에세이 위주로 내주는 과목이 Drug Structure, Core Skill of Pharmacology 같은 경우도 에세이 해서 과제를 진행을 했고 나머지는 시험으로 다 대체를 하는 경우고 GMC 같은 경우랑 Fundamental Neuroscience 같은 경우는 수업을 진행을 할 때 따로 모듈이라고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서 학생들한테 뭐 PPT 자료라든지 이런 거를 올려놓으시기도 하고 녹화본 올려주시기도 하고 그 안에서 중간중간에 칠 수 있는 그런 쪽지 시험을 보통 총 4개를 봐서 각각 퍼센테이지 매겨가지고 반영을 하고 나머지는 시험으로 대체를 하는 그런 형식이었습니다. 저희가 드럭 스트럭처는 이미 시험을 1학기 때 봤었는데 대면 시험 봤었어요. 그때는 종이 시험 해가지고 화학 관련된 문제가 많았어서 계산 문제가 많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적는 단답형 위주가 많았는데 나머지 4과목 같은 경우는 1학기 때 시험을 아예 안 보고 2학기 마지막 시험으로 다 같이 보는데 온라인으로 다 봐요. 컴퓨터실에 가서 자기 아이디로 들어가가지고 시험을 보고 입력하고 그 내에서 이제 객관식이 좀 많은 과목도 있고 서술형이 좀 부과가 되어 있는 과목도 있고 보통은 이제 객관식 오지선다나 8개 중에 몇 개 고른 경우도 있고 단답형식이랑 이래저래 섞여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컴퓨터실에서 볼 때 일단 칸막이가 다 쳐져 있어요. 교수님들이 많은 캔은 대여섯 명까지도 들어오시는 걸로 알아요. 계속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학생들 보고 확인하고 그리고 창이 아예 다른 창을 못 띄우게 되어 있어요. 말소리 조금만 나도 다 들릴 정도로 정말 조용해서 치팅을 할 수 있는 환경 자체가 아예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제가 파운데이션 때만큼 따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제공을 해준다 이런 거는 없었는데 학기 초반부터 퍼스널 튜터라고 해서 배정받는 교수님들이 계세요. 주기적으로 튜토리얼을 하는 시간이 배정이 돼요. 몇 주 간격으로 해가지고 만났을 때 튜터께서 물어보시는데 주로 하시는 질문이 학기 적응은 잘 하고 있는지, 수업은 괜찮은지, 알아들을 만한지. 또 외국인 학생이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또 영어적인 문제라든지 수업을 좀 알아듣기 괜찮은지도 물어보시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에세이를 쓰는 과제가 좀 있다 보니까 모든 튜토리얼이 다 똑같이 메일이 날라와요. 이번 주 튜토리얼, 다음 주 튜토리얼 같은 경우는 이 주제를 관련해가지고 몇백 자 에세이를 써서 담당 교수님한테 제출을 하고 그걸 이제 컨펌을 해주세요. 에세이 쓰는 방식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더 바뀌면 좋을 것 같다라고 따로 또 지적도 해주시고 이야기를 하다가 과목적으로 좀 이게 부족한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그 과목은 이렇게 공부해보는 것도 괜찮을 거야 라고 하신다든지 아니면 1학기 끝나고 다시 튜토리얼 있을 때는
그 전에 과목 시험이 있었으니까 그거 성적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때 성적이 조금 이랬는데 왜 어려웠던 점이 있냐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 편이세요. 학기가 끝날 때마다 과목마다 튜토리얼이라고 해서 또 다른 과정이 또 있어요. 학생들한테 공부를 하면서 궁금했던 부분이라던가 질문을 다 모아가지고 교수님께서 PPT에 정리를 해오셔서 이런 질문이 들어왔는데 이거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렇게 푸는 게 좋고 이런 개념이 활용이 되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궁금증을 풀어주는 시스템이 조금씩 첨가가 되어 있는 정도. 저희 그룹이 있었어요. 저희 같은 경우 3명 그룹이었는데 다 같이 마이크로소프트 팀으로 만나가지고 질문 똑같이 다 나누고 또 질문 왔다 갔다 하고 다른 튜토리얼 들었던 저 친구라든지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는 대면으로 다 같이 교수님의 실험실에 모여서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영국 내에서 제가 취업을 할 생각도 해봤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취업을 할 생각도 해봤는데 현재는 조금 더 한국에 비중을 두고 있어요. 약을 제조회사라던가 이런 데에서 쓸 수 있는 자격증을 좀 찾아봤었거든요. 그런 자격증 한 두세 개 공부를 하고 목표를 하고 있는 거는 제약회사에 들어가서 연구직으로 일을 하던 아니면 임상심리 쪽으로 가던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업으로 지금은 목표를 두고 있는데 2, 3학년 올라가면 또 어떤 생각을 하게 될지 모르겠어서 왜냐면 저희가 3년제로 학부로 끝날 수도 있는데 대학원을 갈 수도 있는 상황이 있잖아요. 아마 이후에 또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